네, 계약의 불이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급부장애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급부장애는 채무의 내용에 조친 이행이 없는 경우다. 근데 그 원인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구별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 조친 이행이 없는 경우가 주된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 내용 조친 이행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민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주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상적 과실 또는 구체적 과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 그리고 중과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추상적 과실, 경과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균인의 입장에서 과실, 그러니까 주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통상적인 위반의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는 중과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현저 위반되는 경우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374조가 사실 과실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어떤 역할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 과실이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401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일반적 경과실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 조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지체 중에 이행지체 전보배상 392조, 395조, 397조까지도 내용 보시면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써요. 397조 이하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죠. 금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굳이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채무자 과실 없다는 항변도 필요 없다는 거죠. 과실 없다는 것도 일단은 금전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것이어서 조금 좀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채무 내용 이행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 따지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또 다른 권리가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544조 이하 내용들 좀 보시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계약 해제랑 배상 청구하는 경우 배상 계약 해제 이행지체랑 이행 불능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행기에서 가능함에도 이행을 안 했다. 근데 그 이행 안 한 게 채무자의 규칙사유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지연배상에서 이행을 가능한 거니까 이행을 하고 대신 그 어느 정도의 지연된 만큼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이 채무를 존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계약 해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겁니다. 이행 불능은 이행기에 여기는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한 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채무자야겠다 라고 하면 전부 마찬가지로 전보배상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니까. 전보배상 계약 해제. 전보배상 계약 해제와 다르게 이행치는 그냥 남은 거라도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하고 어느 정도의 지연된 것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행치랑 이행 불능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는 이제 불완전 유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앞에 봤던 급부라든지 이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논거가 되는 거죠. 이행행위가 있긴 있는 거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불완전하고는 사실 주된 급부의무는 사실 이행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뭔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주로 부수 의무라든지 종된 급부 의무 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 경우에
보시면요. 네, 그 잠깐 무음으로 핸드폰을 돌려놨고요. 불완전 이행한테 제가 설명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불완전 이행은 사실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은 어쨌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보기만 하면 되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경우가 가능한지 어느 경우가 불가능한지는 사회 통령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불완전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불완전했는지는 따져봐야 돼요. 계약의 내용을 따져봐서 어디까지가 급부의 내용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추한 청구, 그러니까 마저 다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 돼서 계약을 해제할 수까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이제 딱 떨어지는 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 이행은 민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불완전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런 내용들은 정해져 있는데,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는 민법에서는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정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행 거절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요. 만약에 이행기 전에 이행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채권자 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행기 후에 이행 거절한 거면 이행기 이행 가능한 건데 규칙사유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의 문제가 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행기 전부터 안 주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행기 전부터 나는 계속 이행기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행기 전에 계속 일단은 지금 내가 안 주겠다는 얘기를 명백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나 이행 거절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지체 위험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아까 채권자 지체가 잠깐 나왔어서 설명을 드리긴 조문을 소개하긴 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채권 청론에서도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여서 이거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반대로 보통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되는 것인데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 지체가 있다. 그때 채무자의 책임 어떻게 될 것인지, 완화될 것인지, 이런 경우에 우리 채권자 기책사유로 이행 불능이다. 아까 봤던 거는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기책사유잖아요. 채무자 기책사유인데 이행 불능이 채권자 기책사유로 인한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 이게 왜 어렵냐면, 쌍무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채권자 채무자가 있지만 어떤 채무에서는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여객 운송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여객이랑 그리고 운송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공 운송 계약이라고, 항공 여객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 승객이 있을 것이고, 그 승객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예상한 처음에 이제 그 도착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내에 그 운송을 시켜주는 거, 장소를 이동시켜 주어서 그 자리에 목적지에 도착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그렇다고 하면 각각 쌍무계약인 거니까 각각의 채권 채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객의 입장에서의 채무는 뭐냐면 돈을 지급하는 거죠. 항공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급하고, 그러면 항공사, 운송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여기서 어디까지 운송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 채무 따질 때 각각, 예를 들면 승객이 따져보세요. 승객이 항공권에 관련돼서 이 요금을 항공료를 지급했다. 지급한 거 있다고 하면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한 거죠.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채무자가 되겠지만, 반대로 이 항공사가 이전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운송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면 항공사는 그때는 채무자가 되고, 승객은 채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채권자가 쌍무계약에서는 어느 측면에서는 내가 채무자가 되고 어느 측면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 쌍무계약에서 채권자 지체와 위험 부담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하나만 보고 있지만 다른 사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 채권자 지체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쨌든 운송인, 여객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의 의무는, 채무는 그 여객을 A에서 B라는 장소까지 안전하고 예정된 시각에 도착시켜주는 의무인 거잖아요. 안전하게 도착시켜주고 할 때는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여객의 또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채권자인 여객이 계속 뭐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고,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계약관계를 어설피는 뭐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뭐 공법관계에서 규율이 되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계약에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운송인은 A에서 B는 장소까지 예정된 시간 안에 안전하게 도착시켜주면 되는 건데 협력할 의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 채무까지로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스스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운송인 입장에서 채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그 불이행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채무 이행에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지체 측면을 이행할 때 이행의 제공 뭐 이렇게 뭐 따지는데, 쌍무 계약에서는 각각 그 사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승객이 어떤 측면에서는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잖아요. 이게 채권 총론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시간은 아니어서 이걸 자세히 설명할 방도는 없고, 아무튼 그런 그 쌍무 계약이 보통 뭔가 복잡하다. 그리고 채권자 지체 위험 부담이라는 개념까지 가면 어렵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행 보조자의 고유 과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법 시간에 봤던 양벌 규정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법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고 싶고,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그 종업원의 고유 과실을 법인의 고유 과실을 봐서 책임을 그대로 전가시킨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책임주의를 요하는 판례에 따라서 별도로 법인의, 그러니까 사용자의 고유 과실을 요구해서 그 사용자가 그 선량한 관리 주무임을 다 했으면 면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에서나 가능한 논의였던 것이고, 민법에서 이 손해배상의 논의는 결국에는 그 발생된 손해에 있어서 어떻게 공평 타당한 분배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이 발생된 손해가 있는데, 손실이 있는데, 특히 어떤 사람의 기책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피용자의 고유 과실은 그냥 채무자의 고유 과실을 볼 수 있는 거죠. 형법에서 논의와는 다른 거죠. 그냥 피용자의 고유 과실을 채무자의 고실로 보게 되는 게 민법이니까 가능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용자의 의미가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종업원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 밖에 있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멀리 봐서는 메인에 대한 그 계약에 어떤 채무 이행이 있어서 그 채무자를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폭넓게 밖에 있는 아예 그냥 다른 법인인 경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주식회사, 을보험회사, 병주식회사, 정주식회사 각각 나오는데요. 정회사의 위화물에 대한 보관은 갑회사의 의사 관여 아래 이루어진 갑회사의 채무 이행에 속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회사를 갑회사 이행 보조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피용자가 꼭 그 법인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별도로 밖에서 심지어 법인인 경우도 가능하다.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사 관여 아래 나름의 이제 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넓게 봐서 고유 과실을 보게 되는 경우인 거죠. 이 판례도 한번 제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행보조자의 고유 과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의 종류인데요. 계약의 종류를 보통 나누는 이유는 어떤 계약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좀 식별하기 좋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겠죠. 먼저 중요해서 민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전형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채권의 지체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계약 당사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 각각 사이드에 있잖아요. 매매 계약이 대표적이겠죠. 한 사람은 파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는 사람일 것이고, 쌍무 계약이 보통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뭐 공짜인 무상 계약도 있겠지만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 계약이 또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 쌍무 계약, 유상 계약을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급부를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낙선 계약이고요. 불효식 계약, 일시적 계약도 있지만 계속적 계약도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쌍무 계약, 유상 계약 요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법상 전형 계약을 분류해 보면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노무를 이용하는 경우, 뭐 기타 여러 가지 게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매매 계약인 것 같아요. 매매 계약이 가장 민법에서 전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약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계약의 유형이에요. 어떤 물건을 이용하고 물건을 반환하는 거. 여기 보면 소비대차 계약이랑 임치 계약이 있는데, 임치 계약이랑 소비대차 계약은 동종물을 반환하게 되는 거라서 제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제가 예금을 맡겨놓는 건 임치 계약이고요. 대출을 받으면 소비대차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행기에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비대차 계약, 임치 계약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랑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사용대차는 공짜로 하는 거고, 임대차는 돈을 내고 하는, 차임을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차를 내는 게 보통이겠죠. 노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무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계약, 근로계약일 것인데, 민법에서는 사실 조문이 굉장히 짧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우는 근로계약, 노동계약 관련된 내용만 해도 한 학기 동안 내내 나가야 될 분량으로 양이 많습니다. 내용 다뤄줄 게 많고요. 이거와 같이 봐야 될 것이 도급계약이랑 위임계약이 있는데요. 산물을 처리하는 걸 위임계약, 이를 완성시켜 주면 하면 도급계약. 이 최근에 와서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 왜냐면 사실은 아웃소싱을 주는데 사실상 지배 감독을 하고 있다,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변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이거를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포함시키고 아니면 또는 산업안전에 관련된 그 규제들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뭐 건설 도급이라든지, 왜냐면 하도급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신의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도급계약, 위임계약도 굉장히 중요한 계약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사업 경영 관련돼서 조합계약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같이 서로 A, B, C가 돈을 뿜빠이해서, 뿜빠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각출해서 예를 들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할 때는 서로 다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손실이 나면 다시 또 n분의 1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사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처음엔 수익금만 보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눠가는 거. 실제 가서는 사건에서 어떤 접하게 되보면 이게 지금 조합계약으로 나름의 이제 한 건지, 아니면 돈을 그냥 빌려준 건지, 아니면 투자계약으로, 투자계약은 어떤 조건부의 나름의 계약일 테니까 투자로 수익이 안 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실이 나도 서로 메꿀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소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투자 계약인지 조합 계약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름의 계약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름의 그 폼을 짜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되고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계약서가 생각보다 이런 계약들이 계약서를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게끔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에 따라서 뭐 사기죄까지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넘어서 다른 이제 그 사기에 관련된 그 행동들을 규율한 여러 가지 법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 형법으로 처벌돼야 될 그런 영역들이 될 것인지도 중요한 내용이긴 할 겁니다. 아무튼 민법상 전형계약에서
보통 저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계약이 가장 메인이고,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도급 위임 조합, 소비대차 계약 정도를 배운다고 하면 사실은 계약법의 대부분을 아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나름의 민법 외에 이런 특별법에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리고 근로계약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슬라이드 가져왔는데요. 상법에서의 운송계약은 굉장히 물건 운송, 여객 운송을 나누고 있고, 사실 물건 운송 위주로 이제 규율되어 있는 거죠. 여객 운송은 그나마 좀 심플하긴 하거든요. 여객을 A에서 B까지 옮겨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플한데, 물건 운송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보내서 예를 들면 미국으로 보낸다. 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애초에 이 송화인한테 이것도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A, B, C, D. 물건이 넘어가는 물건이 또 좀 비싸겠습니까? 양도 많고요. 가는 도중에 기간도 기니까 멸실 훼손되는 위험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는 사람은, 이 운송인 입장에서는 수화인한테 누군지 알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쉽게 나름의 물건의 이 지금 운송 중에 있는 이 물건의 어떤 권리관계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객 운송에 비해서는 물건 운송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발전되어 왔던 거죠. 이게 상법의 역사였던 거니까. 그리고 나름의 운송인에게 책임을 또 어떤 부분까지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까지는 또 책임을 제한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상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육상 운송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조문도 나와 있고, 이후에 해상 운송 관련된 조문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항공 운송 관련돼서도 따로 이제 조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조문들은 이제 육상 운송 관련된 조문들인데요. 그래서 물건, 여객, 운송을 영업으로 한다. 섬해상 책임 관련된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멸실 중요하겠죠. 여객 운송 또 한번 보시고, 화물 상한증이 중요하겠죠. 화물 상한증 왜 중요하냐? 지금 물건이 이동 중에 있는데 물건의 양이 많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이 운송인이 있는 건데, 이 화물에 관련된 이 권리, 이거 어떻게 되는지 표창할 만한 증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환 증권, 지시증권, 기재 효력, 물권적 효력, 교부한 때에는 권리취득에 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무상환증 이것도 또 중요하게 다뤄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또 마찬가지로 운송법 시간이 또 운송계약 관련된 걸 다룬 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또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이 또 중요한데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하는 사람, 보험 소비자가죠. 일반적으로 물론 법인이 가입할 수도 있을 테니까 보험계약자가 모든 보험계약자가 소비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 맨날 TV 틀면 나오는 게 보험 광고이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손법에서 보험 잘하는 표현 쓰고 있고요. 보험계약자, 보험자가 좀 다른 거죠.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 빨리 보험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에서 정한, 약관에서 정한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보험관계 다면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보험계약자가 보통 자기가 돈 받는 수익자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사망보험, 계약은 내가 했지만 돈 받을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자가 누구한테 가겠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정 상속인한테 갈 텐데, 가끔 이거를 특별히 내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수익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자 이 명의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상속관계를 이제 넘어서 자기한테 다 몰빵으로 받고 싶은 측면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사망보험을 막 엄청나게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이제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회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 계약자가 갑자기 어느 특정 사고 발생하기 직전에 여러 군데 보험회사의 사망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 이렇다고 하면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보험 수익을 받는 사람, 특히 이 생명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 보험이 사기 보험화 되고 있고 도박 보험화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발생시킬 때는 보험 계약, 보험 약관이 존재하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죠. 암보험이라고 하면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되는 내가 그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떤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겠다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면책 사유들도 있기 때문에 너 그 아트 중요한 거 왜 안 얘기해줬냐, 고혈압 약 먹는 거 왜 얘기 안 해줬느냐, 기타 등등. 특히 고지무 위반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 면책 사유를 따지는 거. 면책 사유는 이제 보험회사에 유리한 사유겠죠. 왜냐면 안 준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상법에서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금, 사고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하는 거. 중요하게 배우는 게 보험 약관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랑 고지무 위반이 있는데요.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약관 규제법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상법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지무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중대한 그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있어서는 요거로 해지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자한테 유리한, 고지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보험자에게, 보험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보험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왜냐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보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청구하는 보험금만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날려버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청구하는 보험금을 안 주는, 불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고지무 위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어떠한 사유인 거죠. 보험 약관 설명 교부 의무는 이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한 어떤 의무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보험자 의무인 것이고,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 의무여서 보험 약관 설명 의무, 교부 설명 의무, 고지무 위반, 고지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에서 처음에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는 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법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거를 사실 근로기준법 관련된 거 한 학기, 노동조합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된 거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아무리 이거를 빨리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내용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중요한 4가지 4대 철학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징계, 해고, 임금, 취업규칙. 근로자성은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거든요. 배달 라이더라든지 택배 종사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누가 봐도 이 근로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예를 들면 그 노무 도급을 밖에 주는 거 형태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로자들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뭐 배당을 해준다든지, 배당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뭐 어쩌면 코를 준다든지 하면서 나름의 그 노무지휘권에 유사한 것들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디까지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의 어떤 규제라든지 노동법 법리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 이 근로자성에 관련된 논의가 특히 플랫폼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름의 거대 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보적으로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거 가지고도 계속 대법원에서 위헌이니 아니니, 그러니까 플랫폼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보는 어떤 그 법안을 위헌을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보면, 왜냐면 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본질은 근로자한테 내가 노무를 제공할 테니 사용자한테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을 주면서 나름의 이제 그 노무 지휘권을 활용해서 근로자를 배치하고 좀 징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해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기 원하고요. 근로자는 그 대신에 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받지 않고 해고당하지 않으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해서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기 원하게 되는 것이죠. 임금 문제가 이제 중요해서 최근에 이제 가삼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에 관련된 거. 왜냐면 계산에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면 금액이 예를 들면 이게
금액의 단위가 뭐 이 정도였는데 금액의 단위가 커지게 계산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시간이 나올 테니까 이 차익만큼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중요한 최근엔 쟁점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돈을 주니까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 돈이요 뭐 집에 쌓아놓고 있으면 물론 이제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사에 끝까지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년 때까지 돈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분 자체를 날려버리는 게 있거든요. 징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징계의 가장 큰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사형과 유사한 것이 이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 징계 해고가 가장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 해고가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법에서는 형사 형법 같은 거죠. 왜냐면 가장 누군가에게 페널티를 가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징계 해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서 가장 다툼이 많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가장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판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법리들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에 적용되는 취업 규칙 관련된 논의들도 특히 이제 회사가 합병된다든지 했을 때 합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다양한 직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직군들 대표해서 뭐 회사의 취업 규칙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나름의 구별돼서 적용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그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취업 규칙 개정할 수 있잖아요. 나름의 이것도 그 단체 규범인 것이니까 규범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게 또 노동조합과는 또 다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취업 규칙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징계 해고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관련된 내용을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조건 명시하고 서면 교부하는 거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고 제한하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강직, 감복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예고해야 되고 서면 통지까지 해서 절차도 거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당징계 3요소,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징계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양정이 정당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한 게 정말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 하는 징계 절차가 정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의 페널티가 나는 잘못한 게 요만큼인데 휴직까지 시킬 것인지 해고까지 시킬 것인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따져보는 거, 이게 꼭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의 불이행부터 해서 제가 계약의 종류까지 다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쉬었다가 항공운송계약법 또 항공법에 관련되는 계약법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